은숙이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은 색다른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은숙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고를 당하여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은숙의 남편은 무녀동남 외아들로서 은숙이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운 지도 어언 4년이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얄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남편을 외면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도 하였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고아원에서 입양해 온 것이었다. 남편은 학창시절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성격으로 거칠게 변했다고 하였다. 은숙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툭하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명규는 입양한 아들을 귀하게 키웠다고 들었다. 명규는 아내가 병으로 숨지고 나서도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했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건달처럼 지내다가 명규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단숨에 합격한 것이었다. 은숙은 남편의 출생에 대해 집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결혼 후 생활에만 성실하게 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온라인 게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남편의 월급 중 반 이상을 게임에 쓰기 시작했다. 은숙은 아마도 시댁 살림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상한 명규가 옆에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상처하고 홀로 사는 명규는 그녀를 자상하게 살펴준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자영업으로 베이커리 체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은숙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업무 차 시청에 자주 들렀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남녀를 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명규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명규와 먼저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명규는 상처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명규는 곧 50이 되는데 은숙이 볼 때 명규 정도면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이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은숙은 남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명규를 생각할 때 늘 짠하다. 머리카락은 파뿌리처럼 하얘졌지만 아직도 훤칠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몸 관리를 잘 해 뱃살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매너 있고 긍정적이어서 지인들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탓에 은숙은 명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그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 생활이었다. 명규는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꼼꼼하게 한다. 은숙은 집안일을 하면서 점점 명규를 의식하게 되었다. 집안에서 명규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있다.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면 명규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에 많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은숙은 한 번 한 결혼 생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은 아내,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적처럼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기적처럼 짠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명규가 그녀의 수고로움과 외로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 남편 병수발에 지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명규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하지만 명규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는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애써 밝게 지내려고 하는데 말이다. 은숙은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밤도 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명규는 아들의 몸 상태보다는 며느리를 염려하는 말이었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내 몸이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버님 명규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온화한 눈빛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명규는 자신의 말에 눈웃음을 짓는 며느리 은숙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답답하면서도 뿌듯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규에게 예의를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아내가 생각났다. 그의 아내도 그녀처럼 맑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앳되어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자태. 그는 아들이 장가 하나는 참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숙은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명규에게서 요즘 느끼한 시선을 느끼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정리하고 강에 들어온 은숙은 무척 피곤했다. 잠깐만 등을 붙이고 나서 샤워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박 잠이 들었다. 그녀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든 시각에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명규였다. 은숙은 종일 근무에 계속되는 병간호 탓인지 방문 밖에서 명규가 자기를 부르는 지도 모르고 곤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민우가 그녀를 또 다시 불렀다. 예, 내일 내가 해줄 일이 있는데. 은숙은 잠에 깊이 취한 상태이기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명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혼식 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봐요. 며느리 잘 들였네 하고 칭찬을 들었다. 며느리는 실력도 좋지만 외모 또한 출중하다. 이런 며느리가 남편과 깨볶는 신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는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좀 일어나봐 하고 다시 말했지만
매일매일이 과로 상태인 며느리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사돈도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사돈, 어른이 너누리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너누리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고 명규와 같이 살고 있는 예쁜 며느리가 지금 내 앞에서 자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쁜 며느리에게 기쁨을 줄까 생각하며 며느리 옆에 살짝 누웠다.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여보, 너무 좋아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꿈속에서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건강한 성인이 남편과 한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으니 꿈에서 만나고 있나 보다. 그때 며느리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다. 잠시 뒤척이더니 내 목덜미를 끌어안은 며느리에게 나는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30이 다 된 며느리, 혼자 된 지 10년이 넘는 호래비는 서로를 달래주고 있었다. 은수가,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줘. 명규의 간절한 말에 은숙이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도 평소에 명규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당연하지. 아가야, 은숙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남자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로 측은했다. 은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꼈고 명규의 자상함에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다. 명규와 이런 일이 있다니. 하지만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은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들은 정말 안 됐어요. 아까 병원에서 들었는데 이달을 못 넘긴대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저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은숙이와 명규는 한 방을 썼다.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은숙이는 명규를 밀어낼 생각이 없다. 입양한 아들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명규, 그리고 지난날 자는 체하며 아버님을 불러들인 나를 달래준 귀여운 명규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규에게서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낀 것도 감사한 마음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로 인해 명규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은숙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명규와 은숙이는 한동안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사후 관리를 다 마친 후 명규는 은숙이에게 청혼했다. 은숙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명규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때 은숙이는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아버님이 제 방에 들어온 날 사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자는 체한 건 다 연기였어요. 라고 했다. 명규는 사실 며느리가 잠드는 지 매일 며느리 방문 앞을 서성였다고 고백했다. 그 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기가 뭐해. 은숙은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고 살던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았다. 명규는 운영하던 가게 2군데를 정리하고 이사한 지역의 작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게 되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혹여 누가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부부예요 라고 하고
웃을 뿐이었다. 그 둘은 더 이상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끔찍하게 챙겨준다. 누가 당신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둘 사이에 예쁜 아이 하나 낳아서 물고 빨며 키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었고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운명이라는 말뿐이었다. 김은숙, 나이 40.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수려한 이목구비는 공년배의 아줌마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스포츠 센터에서 함께 에어로빅을 하며 알게 된 분이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반갑게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너가 창식이구나?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들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다 알아. 언니는 잘생긴 아들 둬서 좋겠네라는 그녀의 한마디는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세련된 말투와 밝은 에너지는 단숨에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그녀는 좀 달랐다. 평소 엄마와 가깝게 지내던 아줌마들과는 말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엄마가 평소 다니던 에어로빅 강사였고 한참 어렸다. 재작년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이며 고등학교에서 직속 선후배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더 가까워졌다. 그 만남 이후로도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함께 어울리며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의 재치와 따뜻한 성격에 점점 더 빠져드는 나를 느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내 삶에 예정된 운명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화분 몇 개를 옮겨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렵다며 집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사실 그날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망설였지만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2년 전 그녀의 남편이 바람이 나 딸 희영이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민한 사춘기 딸과 함께하며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낸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내 처지와 닮아 보여 남 같지 않게 느껴졌다. 아파트 4층까지 화분 2개를 옮겨주고 난 뒤 그녀가 커피를 한 잔 건넸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창식이는 만나는 여자친구 있어? 저요? 없어요. 아줌마가 한 명 소개시켜주세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호호. 나한테 그런 재주가 어딨어? 내 주변엔 다 아줌마뿐인데. 그럼 아줌마는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녀는 남자라는 단어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나도 없어. 하고는 커피잔 가장자리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그럼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빨리 한 명 구하셔야겠는데요. 그녀가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다. 너, 내가 적적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희영이랑 단둘이 사시니 외롭게 지내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창식이 눈에도 내가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그럼 창식이가 한 명 소개해 줄래?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호호호. 방금 한 말 농담인 거 알지? 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말했다. 근데 창식이 또래 여자들한테 많겠네? 나는 의외의 질문에 살짝 당황하며 웃었다. 저요? 전혀요. 저 보기보다 숙맥이에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에이, 거짓말. 나 한테 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닌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나를 살짝 찌르며 말했다. 창식이는 보기보다 순수한 게 매력이야. 그녀의 행동에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며칠 뒤 보리를 보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계단 쪽에서 아야 하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여자 하나가 발목을 접질렀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주변에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희영 엄마였다. 어머, 창씨가 나 좀 도와줄래? 네, 부축해드릴게요. 하며 손을 내밀어 주저앉아 있던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무리하지면 안 되는데. 여기 잠시 앉아 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움직이죠? 그럴까? 난 곧장 약국으로 뛰어가 파스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그녀의 신발을 벗겼다. 어머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지금 누가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 발목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꼼꼼히 체크를 했다. 창씨가 나 부끄러워. 아니, 다쳤는데 제 앞에서 체면 차리고 남들을 그리 의식을 하세요. 좀만 있어봐요. 혹시 몰라. 꼼꼼히 발목을 살펴보니 큰 부상은 아닌 듯 했다. 파스를 붙이고 잠시 쉬었더니 괜찮아졌다고 했다. 창식이 아니었으면 혼자 난리블루스가 났을 텐데 말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럼 오늘만큼은 아줌마한테 제가 구세주인가요? 그치, 그런 셈이지. 창씨가 수고했는데 아줌마가 만나고 사줄 테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나저나 창식이는 어때? 시간 괜찮겠어? 저야 남는 도는 게 시간이죠. 창식이 뭐 먹고 싶어? 아니, 괜찮아요. 아냐, 정말 수고했는데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럼 저 스테이크랑 와인 먹고 싶어요. TV에 나오는 멋진 곳에서요. 그럴까? 그럼 나도 간만에 데이트하는 기분 내보지 뭐. 하며 살짝 웃는 그녀의 얼굴. 서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가? 잠깐의 스킨십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향했다. 주문을 하고 먼저 나온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나중에 난 사실이지만 그곳은 전 남편과 희영이가 자주 외식하던 곳이었다고 했다. 아줌마 표정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 일도 아냐. 발목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지. 정말이죠. 괜히 걱정했네요. 호호. 내 걱정을 왜 내가 해.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라 그런가. 괜히 신경 쓰이네요. 뭐라고? 남자라 그런다고. 호. 너가 무슨 남자야. 어린애지. 아줌마 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어린애 취급이에요. 저 26살이라고요. 26이면 나한테는 애기지. 애기야.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그녀에게 그 말을 해주었다. 사실 어느 여자인들 아름답다는 칭찬에 무관심할까? 아줌마, 그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창식이 너 자꾸 왜 그래? 혹시 나한테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런 말로 자꾸 나한테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닌데요. 이쁜 걸 이쁘다고 말도 못하나요? 암튼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다우세요. 나의 칭찬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 지었다. 창식아, 시간도 되었고 한데 가까운 식당에서 같이 식사나 할래? 네, 좋아요. 나는 그녀의 제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수락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줌마,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머, 여자 나이 함부로 묻는 것은 실례야. 하지만 이렇게 창식이에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나 올해 40이야. 네? 40살이라고요? 아이고, 전 30도 안 된 줄 알았어요. 내 얼굴이 좀 앳돼 보이긴 해. 그나저나 하는 것도 없이 자꾸 나이만 먹어가고 있네. 나는 그녀의 나이보다 특별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식아, 무슨 생각하니? 아줌마를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하고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말을 엉겁결에 뱉어내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더욱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돌리기 위하여 그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왜? 저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싫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연락처 알려주면 너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조금 망설이게 되네. 왜요? 계속 연락해서 들이댈까봐요. 아, 창식이처럼 매력적인 남자가 들이대면 나야 좋지.
근데 혹여나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째? 언제는 남자 아니고 애기라면서요? 너가 아까부터 이상한 플러팅을 자꾸 하니깐 그때부턴 남자로 보이네. 호호, 조심해서 만나면 되죠? 그리고 우리 둘을 누가 이상하게 보겠어요. 그래도 좀. 이후 그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다. 희영 엄마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희영이 학교에서 수련회 갔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 우리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그때부터였다. 나는 솔직히 연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여친과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을 엉뚱한 데서 풀고 싶은 일탈 정도였달까? 네, 가는데 20 정도 걸려요. 그래, 천천히 와. 너 좋아하는 찜닭 만들어 놓고 있을게. 집에 가는 내내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을까? 은교처럼 말도 안 되는 연상연하 커플 말이다. 그녀 집에 도착하여 찜닭을 먹고 난 뒤 맥주를 한잔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사람도 나도 그 시기에 여자와 남자가 필요했던 시기였기에 물 만난 고기란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암튼 우린 일사천리로 남녀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와 여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 여친에게 환승이별 당하고 헤어진 지 2주차쯤 되는 날에 남친과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가서 호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친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자랑하듯이 스토리에 올리더군요. 저는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고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 여친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만큼은 제가 한없이 매달려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저를 끊어내던 얼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좋았던 모습들, 최고로 사랑한다고 느꼈던 순간의 모습들로 나타나대요. 일어나면 항상 가슴 한편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첫사랑의 첫 연애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픔을 남겨주고 떠날지 몰랐죠. 이후 1년 가까이 연애를 못하고 있다가 희영 엄마를 만난 거고요. 한창 나이에 수많은 소개팅을 하고도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현타왔는데 왜 하필 애딸린 돌싱한테 꽂혀버린 건지. 나이차 14살, 돌싱, 양육 중인 딸 하나. 알면서도 시작했죠. 머리로 나뉜 거 하는데 정말이지 그땐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만나보고 후회하자 싶었고 연애만 하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저 부분들만 빼면 본인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성격 모두 다 좋았네요. 근데 만나면서 이 사람도 날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혼인 내가 이해해보겠다 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이 차이나 돌싱은 그렇다 쳐도 딸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학교 상담이나 운동회 그리고 면접 교섭 가는 날이면 너무 우울해지고 그때마다 현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미래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 엄마가 허락을 해줄까? 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만약에라는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에 대한 확신을 못하겠더군요. 상대는 아낌없이 나한테 다 주려 했고 나한테 오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니 본인도 상처였나 봐요. 안 그래도 이혼이란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큰 용기 내서 잘해보려 해도 현실이 힘드니 상처였겠지요.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상처뿐인 연애라 머릿속으론 둘 다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붙잡고 이어오다가 결국과 마음 커지기 전에 끝이 보이는 연애라면 정리하자는 그의 말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맞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이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것 때문에 헤어져서 그런가 봐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장벽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과거 연애에서 환승이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쓰셨던 만큼 이번 연애에서도 비슷하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딸과의 관계, 나이차, 그리고 결혼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이별의 아픔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자기 탓까지 더해져 더욱 깊어지곤 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했던 선택의 이유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힘들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천천히 감정을 소화해 나가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더 적합한 관계와 사랑의 형태에 대해 천천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솔직히 제 심정이 딱 그래요. 저에겐 버리고 싶은 가족이 있거든요.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오빠와 그걸 장남이라고 감싸고 도는 아빠. 저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늘 오빠와 저를 차별하셨거든요. 얼마나 정도가 심했는지 주위에선 아빠를 제 새아빠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기도 했고요. 우리 남매의 이름만 봐도 저희 아빠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오빠한테는 벼슬에 오르라는 뜻으로 승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곤 저에겐 효도하라는 의미로 효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저에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늘 효도를 바라기만 하시죠.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반면에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의 반의 반도 얻을 수 없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아빠에게 아픈 손가락은 오로지 오빠뿐이었어요. 아빠는 오빠가 뭔가에 약간만 소질을 보여도 그게 뭐든 다 시켜주셨어요.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요. 남들만큼 못해도 격려해 주셨고 툭하면 사고를 치는데도 남자가 그럴 수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보다듬어 주셨죠. 그에 반해 저는 어릴 때부터 예체능에 소질을 보였지만 지지배한테 투자해서 뭐하냐고 학원조차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독학으로 해야 했죠. 피아노도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열심히 연습해 학교에서 반주까지 맡게 됐고 그림도 학교 특활반에서 배운 실력으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오빠가 기죽을까봐 걱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로 아빠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고요. 제가 옷 좀 사달라고 하면 교복 입는데 무슨 옷이냐고 타박을 하셨고 용돈 좀 달라고 하면 지지배가 돈 쓸 데가 어딨냐며 들은 척도 안 하셨죠. 그러면서도 오빠한테는 옷이며 가방, 신발까지 모두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셨어요. 덕분에 오빠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죠.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아빠 때문에 오빠는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오빠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식모 부리듯 하기 시작했어요. 넌 여자가 돼선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그래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요리며 빨래며 다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게 미안한 마음은 못 가질망정 오빠라는 인간은 허구한 날 반찬 타령을 해댔어요. 찌개가 맵다, 국이 짜다, 나물은 싱겁다. 정말 콩쥐구박하는 팥쥐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참다 못해 가끔 대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오빠 편을 들었고요. 네 오빠는 너 시집가서 혹여 요리 못해 쫓겨날까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정말 꿈보다 해몽이었죠. 그렇게 부자는 둘이 똘똘 뭉쳐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고 그럴수록 저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아빠 눈에는 자신과 닮은 아들만 보이고 저는 안 보였으니까요. 아빠는 종종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오빠와 사진을 비교하시며 자신과 똑같다고 자랑하곤 하셨어요. 무슨 우월한 유전자라도 되는 양말이죠. 아주 아들 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오빠한테는 무거운 짐도 절대 못 들게 하셨어요. 대신 여자인 저한테 들게 하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당시 오빠랑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유명인사였어요. 정반대의 의미로요. 오빠는 개교 이래 최고의 문제아였고 전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수준별 수업도 오빠는 늘 하위반이었고 저는 늘 상위반이었어요. 거기서도 늘 1등을 독차지할 정도였죠. 교회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유명했고요. 모범생인 저와 달리 오빠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날라리였고 불량클럽에 가입해서 학교로 경찰까지 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결국 큰 사고를 쳐서 소년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오빠가 소년원에 들어가니 학교가 다 조용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오빠가 학교로 돌아오자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오빠가 무서워서 일찍 귀가할 정도였죠. 이런 오빠 때문에 아빠는 늘 뒷수습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오빠가 소년원에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면회를 가셨고 심지어 오빠한테 가져다 줄 도시락을 제게 싸게 하셨죠. 벌 받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챙기더라고요. 전 정말 오빠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그래도 다행히 친구들은 저를 편견 없이 잘 대해주었고 덕분에 정말 고맙게 학교 생활을 했죠. 생각해보면 제가 가족복은 없었지만 인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저를 부려먹기나 바빴지만 주위 사람들은 늘 저를 챙겨줬으니까요. 아무튼 내신 성적이 좋았던 저는 수시로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생활을 하는 데는 돈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과외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벌면 되잖냐. 아빠는 제가 벌어 다니라고 하더군요. 부모 도움 없이 대학에 다니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매 학기 장학금도 타내야 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활달한 성격 탓에 과대도 하고 학교 홍보 모델도 하면서 알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오빠는 큰 키 하나 믿고 배우가 되겠다고 아빠를 꼬드겨 학원에 다녔는데 기획사를 잘못 들어가서 오히려 돈까지 물어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린 거죠. 배우는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런 오빠를 뒷바라지한다고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셨어요. 제 전공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겐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해서 저는 일찍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좋은 핑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결혼을 일찍 했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하루빨리 친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한다니까 그동안 저한테 관심도 없던 아빠는 제 남편의 직업을 듣고는 못마땅하시다며 결혼을 반대했어요. 미술학원 강사가 뭐냐?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벌겠어? 사업을 하든가 공무원이라면 또 몰라도. 그러시면서 누구네 사위는 회계사라 처가에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둥 면전에 대고 남들과 비교하며 남편을 무시했어요. 당신 아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분이 사위감한테는 그렇게 깐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따님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솔직히 시댁 형편도 어렵고 남편의 벌이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날 끝까지 아빠의 비위를 맞춰주는 남편의 인품에 반해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우리 집 남자들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였어요. 야, 내 친구들 좀 데려가도 되지? 오빠는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은커녕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 30명을 데려와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지 뭐예요.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대줘야 한다며 억지를 쓰더라고요. 정말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오빠를 보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었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가족이 어떤 건지도 처음 알 수 있었고요. 세게 사는 명절에 시아버님과 남편, 도련님까지 모두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늘 고마워했죠.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 저는 처음엔 얼떨떨했어요. 아들 생일은 며칠 전부터 난리 법석 떨며 챙기면서 딸 생일은 무심히 넘어가는 아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관심과 칭찬이 어색하고 신기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서 못 받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행복해하던 어느 날 아빠한테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BJ한테 빠져있던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 여자에게 지원을 하다가 3억 빚을 지게 되었다나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옛날부터 예쁜 여자만 보면 그렇게 사족을 못 쓰더니 이젠 하다하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 꼬시려고 남의 돈까지 훔쳐?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나가서 꽉 죽으라고 해요. 오빠가 감옥 가게 생겼다며 비통해하는 아빠한테 저는 독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된 데는 아빠 탓도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이왕 이렇게 됐니 수습은 해야 하지 않겠냐. 네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네 오빠 빚 좀 갚아줘라. 명색이 여동생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맙소사, 몇백도 아니고 몇 억을 갚아달라니 이게 말이 돼요? 아빠 미쳤구나. 내가 재벌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빠가 매번 뒷수습 해주니까 그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사는 거라고. 그리고 아빠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돈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그이가 인사하러 갔을 때 아빠가 뭐라 그랬어? 사람 면전에 대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뭐? 3억을 해달라고? 아, 이럴 때 딸 덕 좀 보려고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라고 난리친 거야? 그런데 어쩌지? 우린 아직 집도 차도 없는 빈털털인데? 돈은 아빠가 더 많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오빠 빚 해결하면 되겠네. 저는 아빠랑 다시 보지 않을 생각으로 매정하게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뒤이어 쏟아진 아빠의 욕도 듣지 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물론 남편 번호까지 다요. 그동안 계좌이체했던 아빠 생활비도 가차없이 끊었고요. 드디어 호구 생활을 청산한 거죠. 나중에 친척들한테 들어보니 아빠는 제 말대로 집을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셨고 남은 돈으로 오빠 빚을 갚아주셨다나 봐요. 참 눈물겨운 자식 사랑이죠. 아빠가 그 돈을 저한테 투자했다면 저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장 잡아 아빠한테 효도했을 거예요. 아빠가 스스로 자기 복을 찬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남편은 학원 강사까지 그만두고 그동안 꿈꿔오던 캐릭터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 얼마 동안은 수입이 없어서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지만 1년쯤 지나 투자자가 나서서 기사회생을 했죠. 하지만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제품이 출시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였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유명 백화점을 돌며 남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인스타, 트위터, 페북에 블로그까지 개설해 남편 회사 캐릭터를 홍보했죠. 하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 성과는 거의 미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결국 투자금까지 뱉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교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쪽소리 나게 살림 잘하기를 소문난 유명 배우가 글쎄 남편 회사 제품을 싹쓸이하다시피 사갔지 뭐예요. 지인들 선물로 준다나요? 암튼 얼마 뒤 제품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 그날 구입해간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됐고 그 바람에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된 거예요. 쏟아지는 등원 공세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박을 치고 그렇게 그 배우 덕에 저희 남편 회사 제품은
홈쇼핑까지 진출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뒤늦게 예전에 제가 올렸던 블로그며 인스타까지 덩달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이 풍요하는 공부가 갔어요. 그렇게 호되게 동별하고 놀자 타는 맛이 나더라고요. 외숙아진 아빠와 오빠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사간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하필 딸아피라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였죠.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제 딸을 보고 예쁘다는 둥, 용돈을 준다는 둥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딸을 내보내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우리 안 보고 살기로 거 아니었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찾아왔어? 전보다 주름이 깊게 헬스케진 아빠의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솔직히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또다시 회사로 잡힐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칼바람처럼 차가운 제 태도에 두 부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죠. 부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나 혼자 애 둘을 키우려니 정신이 없어서 딸내미한테 신경도 못 썼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저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어요. 아빠한테 무슨 짓이냐며 일어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가 용서했다고 착각을 했는지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찾아온 용돈을 털어놓았어요. 소식 들었어. 돈 좀 벌었다며? 그 좋은 소식을 가족끼리 나눠야지. 왜 연락도 안 했냐, 가족끼리. 다들 네 소식 듣고 부러워하더라. 오빠 표정을 보니 날 찾아온 이유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돈 냄새 맡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시간 끌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설마 또 사고치고 나한테 수습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제 말이 끝나자 두 부자는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들처럼 놀라더라고요. 순간 오빠가 인상을 팍 썼어요. 아빠는 오빠 눈치를 보다가 얼른 나섰죠. 이놈이 그래도 지가 장남이라고 집안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그만 일이 커졌지 뭐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빠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혔어요. 왜? 이번에도 BJ한테 별풍선 쐈어? 아님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나? 저는 화를 참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꼴에 오빠라고 제 말투가 참기 힘들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저한테 두 손 싹싹 빌며 사정을 했죠. 집 다시 찾아주겠다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사채까지 썼지 뭐냐. 이달까지 6억 못 갚으면 네 오빠는 죽은 목숨이다. 아빠는 마치 곡을 하듯 바닥을 치며 우셨어요. 집이고 차고 다 팔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일을 어쩌냐. 저 자식 저러다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젯밤에는 꿈에 내 엄마가 찾아와선 네 오빠 걱정에 울기만 하더라. 이제는 돌아가신 엄마까지 팔아 어떻게든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난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 않고 말했죠. 아빠, 이젠 하다하다 죽은 아내까지 팔아? 아빠는 하나도 안 변했네.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이 있었으면 덜 떨어진 아들 교육이나 시키지 그랬어. 부모 집 사주겠다는 놈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주식에 손을 대? 그게 제정신 박힌 놈이냐고. 그런 놈을 또 도와달라고? 싫어. 돈이 썩어 나가도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아빠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오빠 저렇게 된 거 아빠 잘못이 제일 커. 아빠가 지금껏 오빠를 망가뜨렸다고.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당장 저 인간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제 말에 아빠는 노여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부셨어요. 잘 생각해봐라. 그 돈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혈육이 죽게 생겼다는데도 네가 모른 척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니? 다 지를 위해서 이러는 것도 모르고 괘씸한 것. 고양이 귀 생각해주고 있네. 어떻게 아빠가 내 앞에서 죄책감이란 소리를 해? 아빠는 양심도 없어? 아빠가 효도하라고 나한테 지어준 그 거지 같은 이름 나 싹 바꿨어. 그러니까 나한테 효도 바라지 마. 그깟 6억? 나한테 큰 돈도 아니야. 근데 나 절대 안 해줄 거야. 왜냐고? 난 더 이상 당신들 호구가 아니거든. 아빠도 정신 차리고
오빠랑 인연 끊어. 이게 딸로서 해주는 마지막 충고야. 저는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아빠를 마치 팔이 내쫓듯 밖으로 내몰고 현관문을 잠궜어요. 얼마 뒤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오빠는 이후로도 아빠 인감을 위조해서 카드 대출 사기를 벌이다 교도소에 들어갔고, 아빠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척들은 저보고 아빠 좀 도와주라고들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저는 외면이라는 벌을 내릴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벌어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서로 소중히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의 제 가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3살이 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조금 안 되었어요. 이번에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충격을 받아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텔레비전 다큐에 나올 법한 정도로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난 몇 년을 아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글로나마 이곳에 답답한 마음을 풀고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해서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헐친한 키와 호감 가는 얼굴로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노는 게 즐거웠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젊을 때 흔히 나이트나 헌팅으로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회사에서 많은 여직원들의 고백을 받아서 사귀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미팅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여자를 만날 때 진지한 마음보다는 그냥 즐기기 위한 만남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진정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한마디로 여자는 그저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요. 나이가 좀 어릴 때는 그저 돈만 벌어야 하고 나의 성공이 오로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제 마음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울며 상처받았던 여자들에게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나이가 차니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저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여성스럽고 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착한 여자로 굳혀졌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주위의 여자들을 한 명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막상 제 이상형의 여자를 찾으려 하니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라 적당한 나이차가 나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또 결혼 정년기가 지나다 보니 아직 미혼인 분을 찾기도 어려웠죠. 몇몇 선배분들의 소개팅으로 몇 번 여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아직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여자분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포기 상태로 운명이라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만 오고 가던 어느 날 저희 회사의 사무용품을 정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사의 자비를 맡아주는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유독 건강이 쇠약해 보이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물건도 잘 들지도 못하고 눈이 퀭한 것이 몸이 많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학창시절 저도 몸이 약했던지라 그 남학생이 신경이 쓰였고 일 처리가 늦는 그에게 손수 일을 가르쳐주며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학생도 저를 잘 따르고 야간 근무와 회식을 자주 하다 보니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남학생은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취직은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으니 뭐라도 배우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나름 사회생활 경험을 쌓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3개월 후 그 남학생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날이 되었고 일을 마친 후
쫑파티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 혹시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소개팅? 누구? 예뻐? 네, 예뻐요. 사실 저희 누나인데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과장님이랑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과장님 볼 때마다 누나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오, 그래? 누나가 몇 살인데? 30살이요. 네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다. 정말 고맙긴 한데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좀 그러네. 사실 그 학생과 알고 지낸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누나를 소개받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왠지 내키지 않아서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학생과는 유종의 미를 거두며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늘 회사로 출근하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 남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 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며 시간 되면 차 한잔하고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 딱히 할 일도 없었고 그날따라 맥주가 당기길래 맥주나 한잔 해야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는 그 남학생과 함께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 남학생의 누나였죠. 누나라던 그 여자는 첫눈에 제가 반할 정도의 청순하고 예쁜 얼굴의 미녀였습니다. 사실 그 남학생의 인물도 빠지지 않는 외모라 그의 누나도 예쁘겠거니 내심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죠. 지금껏 제가 만났던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였어요. 참하면서도 아주 청순한 분위기의 미녀였습니다. 처음 소개팅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과는 달리 저도 모르게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30살이라고 하기엔 더 동안인 그녀였어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소개팅을 싫다고 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질문을 하고 저 혼자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자에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한 날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실례인 줄 알면서도 두 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누나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야. 죄송은 무슨. 야, 이수, 말은 바로 해야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다고 했어요. 동생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나와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성함이 이채영이에요. 재영 씨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시덥지 않은 말에도 잘 웃어주었죠. 저는 나이 40이 다 되어서야 생전 처음으로 설레임이라는 걸 느꼈어요. 여자들 위해서 군림하던 제가 여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움까지 느끼며 그 여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에 맥주를 마시는데 채영 씨가 더운지 손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더운데 옷 좀 벗어서 걸어놓고 올게요. 본격적으로 고기 먹으려니 옷이 거추장스럽네요. 그러세요. 고기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 완전 고기 킬러예요. 저도 고기 완전 좋아해요. 제가 살 테니까 많이 드세요. 오늘 밤새도록 같이 고기 먹어요. 그리고 채영 씨가 옷을 벗어놓으러 간 사이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붙어있는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입에 귀가 걸려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친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어느새 제 입꼬리는 다시 귀에 걸려 있었어요. 속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준 예비처남이 고맙고 은인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예비처남과 마주 앉아 누나 몰래 감사의 윙크를 날렸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고기를 굽는 곳이다 보니 실내가 무척 더웠고 저도 옷을 벗고 싶었지만 안에 땀이 차 있을 것 같아서 벗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또각또각 걸어오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 저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채영 씨가 윗옷을 벗고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청순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몸매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가리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감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착한 성품에 예쁜 얼굴, 게다가 완벽한 몸매까지
참 완벽한 사람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안 더우세요? 제가 고기 구울게요. 집게 이리 주세요. 아니에요. 고기는 남자가 구워야 제맛이죠. 제가 고기는 끝내주게 잘 구워요. 동생이랑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잡고 있던 집게를 가져가면서 스친 그 손길은 여자 경험이 그렇게나 많은 저였지만 왜 이렇게 설레고 떨리는지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여자라면 지금껏 혼자일 리가 없는데 분명 인기도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채영 씨는 왜 남자친구가 없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오늘 생길지도 모르죠. 채영 씨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소개해준 그 남학생에게 고마워서 저는 계속해서 눈인사를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무르익어 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원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를 거르고 거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했어요. 심지어 모태솔로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어서 지금은 다른 일을 구하면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집안은 불교이고 저는 무교인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채영 씨 짝으로는 안 되겠네요. 이젠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종교 이야기에 풀이 죽어 있던 제게 채영 씨의 대답은 한 줄기의 빛과 같았어요. 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학생과 저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술이 많이 취하게 되었어요. 술을 좀 깨려고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채영 씨 혼자만 있더라고요. 남학생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약속이 생겨 먼저 갔다며 저에게 둘이 한 잔 더 마시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채영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설레임을 느꼈고 제 심장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채영 씨가 맥주를 홀짝이는 동안 저는 벌컥벌컥 마셔서 그런지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첫 만남에 귀가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자고 하고는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채영 씨가 저를 부축해준다고 팔짱을 끼는데 그녀의 몸이 제 몸에 닿으면서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다급하게 대리를 불렀습니다. 채영 씨,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과장님이 더 걱정되세요. 제가 과장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와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녀를 정말 집에 보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덧 대리기사님이 저와 그녀를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다리가 비틀거려 그녀가 저를 부축했고 집 안까지 함께 들어서게 되었네요. 채영 씨, 첫 만남에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저 과장님, 이런 말 황당하시겠지만 저 과장님한테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저는 이성을 잃었고 채영 씨와의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태솔로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저를 잘 받아주었어요. 저는 이 여자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한 여자는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죠. 그리고 저는 채영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고 주선을 해준 남학생은 저의 처남이 되었어요. 성품, 성격, 외모, 삼박자가 모든 것이 완벽한 아내를 얻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매일 웃고 다녔죠. 누가 결혼은 무덤이라고 했나요? 저는 매일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아내를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었어요. 저의 혼자 벌이로 충분했기에 아내는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딱 맞게 인형 만들기 취미 활동을 하며 작은 공방에 배우러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요리를 배워서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기도 하고 점심은 사 먹지 말라며 점심도 꼭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저에게 교회에 가기를 권유했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이 없다고 하니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으니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었죠.
아내는 늘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추어 주었기에 서로 싸울 일도 없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장모님께서 시골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며 처남을 맡아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처남이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서 두기에는 걱정이 된다며 아내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당연히 처남과의 동거를 수락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고맙다며 저를 와락 껴안아 주더군요. 저는 사실 집에 방도 비었고 처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아내도 평일에 인형만 만들지 딱히 하는 일이 없어 심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처남이 막상 들어온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매일 누워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는 게 다였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저와 마주쳤던 적은 아침밥 먹을 때와 저녁을 먹을 때 그리고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처남과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고 TV를 밤늦게까지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11시를 넘어서자 피곤이 몰려왔고 저는 자러 들어간다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처남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와이프와 달콤한 신혼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처남이 옆방에 있다고 생각하니 둘이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방문이 끼익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았는데 방문은 닫혀 있었고 뭐지 하는 생각만 잠시 하고는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예민한 건지 이상하게 밤에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신혼을 너무 불태워서 몸이 축났나 싶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기게 되었죠. 주말이면 아내는 교회를 가서 집에 없고 저와 처남만 단둘이 집에 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순간 밤인가 싶었고 제 옆에서 아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결에 아내를 안았는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왔고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 처남이 누워있는 거였죠. 분명 저를 끌어안기에 당연히 아내인 줄 알았는데 처남이 누워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남은 잠결에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고 아내는 놀라서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처남도 함께 사는데 내가 너무 예의를 차리지 않았나 싶어서 처남에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민망해하는 아내에게 말했네요. 여보, 왜 나 안 깨웠어? 좀 깨워주지. 당신이 너무 곤히자기에 그냥 뒀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처남에게 사과를 하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남, 여자친구를 만들어봐. 보니까 팔팔하던데. 하면서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더니 처남은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하며 획 돌아서서 방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방문을 두드리며 기분 나빴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처남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남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자신이 좀 예민해서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했던 날이었어요. 좀 늦게 끝나서 와이프한테도 먼저 자라고 하고 새벽 2시쯤인가 집으로 갔는데 와이프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저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안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 침대에 처남이 누워있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쎄해지며 처남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와이프가 깨어났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처남을 보고는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처남은 후다닥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처남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왜 처남이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지? 우리 방 침대가 너무 편해서 잠깐 누워있다가 잠들었나 봐요. 기분 나빴으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처남 방에는 침대가 없나? 미안해요. 제가 앞으로 주의시킬게요. 저희 부부 침대에서 남이 잔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또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날은 정말 아직까지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잠자리에 누워 아내랑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방문 소리가 끼익 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서 방문 아래를 보았는데 그림자가 살짝 비치더라고요. 아마도 처남인 듯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남? 하고 처남을 불렀어요. 순간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살금살금 처남 방으로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프는 잘못 들은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아내를 뒤로하고 처남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 방문을 걸어 잠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까지 의심스러운 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 눈과 귀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요? 순간 뒤통수를 탁 맞는 기분이었어요. 뭘 참으라는 거야? 여보, 애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한테 피해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좀 보면 그게 뭐 어때서요? 여보, 제정신이야? 전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이제까지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고 처남의 행동을 그냥 모른 척 방관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주말에 몇 번이나 제 옆에서 저를 안고 자던 처남의 행동, 밤마다 앙빵을 기웃거리던 처남,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할 때 늘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것들까지 전부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순간 처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한 건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워 미치겠더군요. 언제부터야?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와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문을 부술 듯이 내리치며 발로 쾅쾅 찼습니다. 이윽고 처남의 방문이 열렸어요. 몇 달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처남의 방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방에는 온통 제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내의 취미였던 인형의 얼굴에는 온통 제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심지어 제 사진을 부착한 인형과 처남의 사진이 붙어있는 인형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연출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혔고 처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도대체 너 뭐야? 그리고 인형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남이 뒤에서 와라가느며 제 귀를 의심하는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어요. 제 허리를 아는 처남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처남을 침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며 와이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이프는 진정하라며 저를 달래서 앉혔고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자신들은 남녀 상동서를 믿는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심지어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사랑하면 된다고 믿고 있기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세상 속에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니 만약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동생이든 누나든 대신 결혼을 하여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한 교리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대답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남이 저를 사랑했고 택하였기에 그 누나인 지금의 제 와이프가 헌신을 하여 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차피 가족이니 사랑하는 건 똑같다며 황당 그 자체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저의 아내는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남자 신도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결혼을 해야 했기에 누나가 대신 저와 결혼을 한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저의 와이프는 아내가 아니라 처남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내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처남이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나처럼 할 수 없으니 일종의 대리만족이었던 셈이었죠.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던 거고요.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처남이 와이프의 속옷을 입고 뛰쳐나와서는 경악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수술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라며 저를 껴안더라고요. 여보도 그동안 나 사랑했잖아요. 누나 소개팅 해준 날 내 손도 잡고 윙크도 했잖아요. 그거 다 저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남은 오히려 제가 처남을 꼬셔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는 황당한 말을 꺼내놓았고, 잠결에 제가 아내인 줄 알고 처남을 안았던 것을 자신을 사랑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게 배신자라며 원망스럽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처남은 또 다른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자기랑 나랑 영혼 결혼식해서 우리 둘 중 누구 한 명이 죽어도 서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누가 네 여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저는 폭력은 싫어하지만 도저히 이 정신 나간 인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한 대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저 슬프게도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한 사기 결혼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쳐집니다. 그 남매의 얼굴만 떠올려도 소름이 끼치네요. 하지만 그 후 저는 와이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와이프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네요. 나야, 당신 정말 나한테 아무런 감정 없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동안 아내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전해지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의 배우자로서 사랑했어요. 그렇게 서로 말이 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차피 아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요. 저와 결혼을 한 건 단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하니 씁쓸하고 가슴 한켠이 찡하게 아파왔어요. 제가 종교도 없고 그런 신앙 자체를 믿지도 않지만 그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짓이 찝찝해서 요즘 절에 다니고 있어요. 마침 저희 부모님도 불교라 함께 다니자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교 신자로 매주 일요일마다 법당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잘못된 교리로 사이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성을 잃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세뇌가 되는지 한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둘은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절에 다니며 산을 오르내린 덕분에 더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네요. 제가 젊은 시절에 상처 주었던 여성분들께 사죄하는 마음도 갖고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저의 경험이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길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부탁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